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는 어떤 분들에게 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위로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힘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정답 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영상은 노가다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결국 중년 이후의 모든 가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감당할 준비가 된 분만 끝까지 보셔도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의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자기 자신을 덜 아프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시점 정도는 남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전이었습니다. 암사동의 작은 모텔. 복도가 좁아서 사람 2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였던 그곳. 방문을 열면 침대 하나가 있었고 그 침대 발치 앞에 작은 TV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대와 TV 사이 그 좁은 공간에 제가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저는 그때 조공이었어요. 타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죠. 제 사수는 저보다 10살이 많은 사람이었고 우리는 같은 방을 썼습니다. 그 사람은 매일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났어요. 알람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서 아무 말도 없이 믹스커피 한 잔을 탔습니다. 물을 끓이는 소리, 티스푼으로 젓는 소리, 그 소리에 저도 눈을 떴습니다. 그 사람은 세수도 안 했습니다. 양치도 안 했습니다. 그냥 커피 한 모금 마시고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새벽 5시 1층 모텔 주차장에 세워둔 탑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맞춰서 눈을 뜨자마자 정신 차릴 새도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고 앉으면 차는 이미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암사동 어딘가에 있는 타일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장 일은 보통 오후 5시 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저는 5시 반만 되면 빨리 현장을 나가고 싶었어요. 빨리 차에 올라타서 모텔로 돌아가고 씻고 일반적인 정상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사수는 달랐습니다. 일이 끝나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도구를 천천히 정리하고 타일 회사 지하에 있는 그 작은 골방 같은 사무실 같은 곳에 들어가서 타일을 소장하고 커피를 또 한 잔 마셨습니다. 아, 오늘 수고했어요. 내일 자재 또 들어오면 연락을 바로 줄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저는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은 서두를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현장을 빠져나갈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그날은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한 4시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오늘은 좀 일찍 끝났으니까 빨리 모텔에 가서 씻고 집에 가야지. 우리는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샤워를 했어요.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짐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제 사수는 샤워를 하고 나서 다시 자기 침대에 누웠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어요. 형님, 집에 안 가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나는 안 가. 그냥 그렇게 말합니다. 담담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살짝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집에를 안 가지? 그 사람은 서울에 집이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가질 않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사람은 같은 모텔에 있는 다른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랑 연락을 했어요. 야, 저녁에 뭐 먹을래? 당구 칠래? 그리고 그날 저녁을 그렇게 보냅니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차를 몰고.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가끔은 토요일 자체가 쉬는 날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제 사수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경마장을 갔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래, 저 사람도 뭔가 스트레스를 풀 구멍이 필요하겠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만 피우는데 경마장이라도 가야 숨통이 좀 트이겠지?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상했습니다. 저렇게 힘들게 번 돈을 왜 경마장 가서 날리고 오는 거지? 조금은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저 사람이 그렇게라도 안 하면 뭘로 버티겠습니까? 제 사수는 타일을 30년 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일본에서 넘어온 20년, 30년 경력의 타일 기술자들도 제 사수가 일하는 걸 보고 혀를 내둘렀다고 했습니다. 와, 저 사람 미쳤다. 저렇게 깔끔하게 타일을 까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제 사수가 30대였을 때는 어땠을까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몸을 쓰면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기술이 늘수록 대우가 달라졌을 거고, 나는 이 판에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타일은 제 사수에게 일이 아니라 정체성이었을 겁니다. 그때는 집에 가는 것도 싫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40대가 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기술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더 늘릴 것도, 더 올라갈 자리도 거의 없었죠. 그런데 가족이 커졌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교육비가 들어가고 집이 필요하고, 그때부터 기준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깥 세상의 기준은 달랐어요. 야, 그래서 얼마나 버냐? 너 앞으로도 계속 그거 가능하겠냐? 이 질문 앞에서 타일을 잘 까는 기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은 이미 이런 상태였을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잘하는데 이 잘함이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그분은 가족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있다는 것 정도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성인 가까이 된 딸. 제가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형님, 이렇게 오래 집을 안 가면 가족들이랑 좀 어색하지 않아요? 그분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에이, 지들이 잘 알아서 잘 살고 있겠지. 잘 살고 있겠지. 이 말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을 미워하는 톤이 아니었어요. 갈등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자기는 이미 그 안에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은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무릎을 제대로 구부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단 타일 같은 걸 할 때는 쭈그리고 앉아야 되는데 그게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일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몸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밤 10시에 저한테 물어봤어요. 야, 당구 칠래? 저는 당구를 잘 치지도 못했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은 다마수가 150인가 200인가 그 정도 됐고 저는 80이었어요. 재미도 없었을 겁니다. 긴장감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저와 당구를 치고 싶어 했습니다. 왜일까요? 몸이 그렇게 피곤한데 왜 가만히 쉬지 않고 당구를 치러 가는 걸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침대에 누워있으면 생각이 올라왔을 겁니다. 나 이렇게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집에 가면 뭐라고 말해야 되지?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몸을 더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당구를 치던 경마장을 가던 재래시장을 들리던 뭐든 하면서 자기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었던 겁니다. 저한테 그 모텔은 임시 공간이었습니다. 빨리 떠나고 싶은 곳, 참고 견뎌야 하는 곳, 정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어떤 대기실 같은 것?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그 모텔을 마치 자기 집처럼 썼습니다. 저녁 먹을 거 사러 재래시장을 갔고 단골 가게가 있었고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그 동네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 좁고 지저분한 모텔을 마치 생활의 거점처럼 쓰는 거지?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2명의 사수 밑에서 일을 배웠거든요. 한 명은 저보다 10살 어린 사수, 또 한 명은 지금 이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10살이 많은 사수. 젊은 사수는 조공 저 한 명 데리고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 매출을 찍었어요. 비용 빼고 남는 돈이 1,0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짠돌이처럼 굴지 않았지만 돈을 최대한 아껴서 모았어요. 지금 몇 년만 더 버티면 뭔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든 제 사수는 달랐습니다. 매출이 젊은 사수보다는 적었어요. 나이가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수입 자체는 적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이분은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술도 안 마셨고 낭비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뭔가 큰 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안 보였어요. 그냥 지금의 삶의 이 리듬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젊은 사수는 시간을 투자 자원으로 봤습니다.
지금 몇 년만 갈아 넣으면 몇 년 안에 자본을 만들 수 있고 그럼 뭔가 다른 선택지가 생길 거야. 그 젊은 친구에게 시간은 아직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든 제 사수는 달랐어요. 시간은 더 이상 투자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단위였어요. 목표는 돈의 축적도 아니고 도약도 아니고 전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유지. 5년을 더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사람은 축적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가다는 특히 경력이 쌓이지 않습니다. 회사는 10년 다니면 직급이 생기고 연봉이 오르고 선택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가다는 10년을 해도 몸이 닳고 단가는 제자리거나 떨어집니다. 기술은 있는데 시장 가치로 이게 환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이거 평생을 해왔는데 쌓인 게 없네? 이 감각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돈은 인생을 바꿀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지를 늘릴 도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음 달까지 버틸 연료였습니다. 모아서 뭘 하자 이런 사고가 사라지고 지금 이 생활 패턴을 유지하자로 바뀐 겁니다. 이건 패배가 아닙니다. 생존 모드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노가다 판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20몇 년 전에 다른 장면을 하나 봤습니다. LG에서 해외 영업팀에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옆 팀에 부장이 한 분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회사에서 무능력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때는 격주로 토요일이 휴무였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저는 뭔가를 프린트하러 회사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 부장님이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저 사람이 쉬는 날에도 나와서 일하네? 와, 다른 면이 있었구나. 저는 궁금했습니다. 평일에도 그닥 성실하지 않았던 사람이 토요일에 나와서 뭘 하고 있을까? 그래서 뭔가를 가지러 가는 척 하면서 그 사람 컴퓨터 모니터를 슬쩍 본 겁니다. 오목이었어요. 그 사람은 오목을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30살이었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와, 저 사람도 집에 있는 것보다 회사에 나와 있는 게 더 나은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어렴풋하게 느꼈습니다. 저 정도 나이가 되면 대기업 부장이라는 자리에 올라가도 집이 편하지 않은 나이가 되는구나. 그 부장은 왜 쉬는 날 회사에 나왔을까요? 일을 하려고? 아닙니다. 오목을 두려고 나온 겁니다. 그럼 왜 집에서 오목을 안 두고 회사에 와서 오목을 뒀을까요? 회사는 단순한 자리인 겁니다.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됐습니다. 존재 자체가 출근으로 정당화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집은 복잡했을 겁니다. 남편 역할, 아빠 역할, 돈, 교육, 가정 문제, 그리고 자기 가족과의 감정 교환. 그래서 이 사람은 회사에 나온 겁니다. 나는 지금 쉬고 싶은 게 아니라 모든 요구받지 않는 공간에 있고 싶다. 그런데 왜 하필 오목이었을까요? 오목은 유일하게 통제가 되거든요. 내가 돌을 놓으면 판이 바뀝니다. 규칙이 명확하고 결과가 즉시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은 통제가 안 됩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내가 뭘 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목은 내가 개입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세계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오목을 뒀던 겁니다. 노가다를 하는 제 사수 그리고 LG의 부장,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모텔에서, 하나는 회사에서, 하나는 경마장에서, 하나는 오목에서.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가족을 싫어한 게 아닙니다. 둘 다 가족 앞에서 작아지는 자신을 피한 겁니다. 왜 작아졌을까요? 사람은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프레임을 하나 만듭니다. 가장은 이래야 된다. 아빠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남편이면 최소한 이건 해줘야 된다. 이 프레임은 처음에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족쇄가 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현실이 그 프레임을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할 때 사람은 그 상황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나는 왜 부족하지? 나는 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지? 그래서 집에 가는 게 두려워집니다. 집에 가면 그 프레임이 작동하거든요. 가족은 설사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나 지금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 싸웁니다. 정치 이야기에서도, 사회 이야기에서도, 심지어는 제 채널의 유튜브에서도 싸웁니다. 프레임을 꺼내듭니다. 좌파냐 우파냐, 우리 편이냐 적이냐. 이 프레임을 꺼내드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이해의 대상이 안 됩니다. 처리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가족도 똑같습니다. 아빠라면 이래야지, 남편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 프레임이 작동하는 순간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괴로운 게 그 프레임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본인 자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결론을 기대합니다. 그래도 가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을 바꿔 먹어야 됩니다. 가족에게 더 다가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족해서 도망친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덜 아파지는 방법은 프레임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프레임을 꺼내기 전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를 평가하고 있는 기준이 뭐지? 이 기준을 내가 만든 게 맞아? 예전에 만들었던 이 기준이 지금의 나한테도 유효한가? 이 질문이 들어가는 순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시 정의할 여지를 얻게 됩니다. 나는 실패한 가장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까지 버텨온 사람인가? 똑같은 상황인데 질문이 바뀌면 자기 자신을 공격하던 기준이 사라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가족을 바꾸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조금은 덜 미워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집은 도망쳐야 할 곳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제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본 분들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든 무엇을 하든 당신은 아마 생각보다 훨씬 오래, 훨씬 많이 버텨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아빠기 전에, 가장이기 전에 오랜 시간을 노가다를 했고 직장을 다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한 인간입니다. 이건 영웅서사도 아니고 자기 연민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을 살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 인정이 당신을 조금은 덜 아프게 만드는 그런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